반갑습니다. 서로의 연결은 공감입니다. 나와의 공감, 타인과의 공감이 될 때 연결이 되어지고 나와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요즘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정작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의 부모님이나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려다가 화를 내거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엄청 노력하다 보니 각자의 섬에 살게 되면서 굉장히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자신과도 연결이 약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이라는 주제로 자신과 공감하는 것과 타자와 공감하는 것의 차이 및 방법을 알아서 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뇌과학과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의 공감, 타자와의 공감, 이 둘은 뇌에 작용하는 부위도 다르고 효과나 특성도 다릅니다. 나와의 공감은 자기 치유와 무의식 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타자와의 공감은 의식이 확장되어 인간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힘들 때 바다를 가거나 자연과 함께하면 힐링이 되는 경험이 많지요. 이 두 가지 경험은 모두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은 다른 방식으로 뇌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와의 공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의식 깊숙이 묻어두기도 하고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와의 공감은 이런 깊은 기억들과 공감하고 정화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이때 뇌 구조 중 변형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깊은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서 공감해주면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정화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기 싫은 모습이나 떠올리기 싫은 상처를 떠올려 공감해준다는 것은 마치 내 몸속에 몰랐던 골문 상처에 고름을 짜내듯이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 과정이 끝나면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메타인지가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높은 곳에서 전체 풍경을 바라보듯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렇게 공감하면서 정화하는 과정 없이 바로 메타인지로, 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객관화시키려 노력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전전두엽이 변형계를 과도하게 억제하려 듭니다. 이는 겉으로는 감정이 진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되어 나중에 더 강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경험이나 상처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정화 단계에서 감정이 한없이 표출되어야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울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으며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메타인지가 가능해져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기억이나 경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타자와의 공감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우리 뇌 속에 거울 유런 시스템이 작동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손을 베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찌릿해지는 것처럼요. 타자와의 공감이 일어날 때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면 평소에 활발하게 작동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네트워크인 DMN이 잠잠해지고 대신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발해져서 인식되어지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과 깊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거울 뉴런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자연과의 공감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화할 때 타자와의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온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저 듣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거울 뉴런 시스템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비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이는 더 깊은 연결과 포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방에서 나와 넓은 세상을 느끼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자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자와의 공감을 연습할 때 사물이나 자연과 같은 단순한 대상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선입견이 너무 쉽게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차이가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나와의 공감이 작동하는 것이며 실제로 친구와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처음 접하는 사물을 대하듯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와의 공감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이해를 깊게 만들어서 나와 연결되어지고 타자와의 공감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 더 깊은 이해와 포용으로 타인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성장은 이 두 가지 공감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이 놀라운 힘을 조금씩 훈련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